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산의 축적과 시간의 자유를 위한 비법.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제목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 출판 미느민. 기획 리딩 송진호.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로버트는 대비되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하나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이야기다. 벨은 자신이 만든 제품의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회사를 웨스턴 유니언에 10만 달러에 팔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웨스턴 유니언은 벨의 제안을 거절했고 결국 수십억 달러의 가치의 산업을 놓치고 말았다. 두 번째 사례는 구조조정에 들어간 한 지역 기업에 대한 뉴스 보도다. 일자리를 잃은 40대 중반의 중앙 관리자는 카메라 앞에서 복지시켜달라고 애원했다. 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것을 뺏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두려움과 자기 회의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한다. 로버트는 1984년부터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자신을 포함해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두려움과 자기 회의를 발견했다. 모두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한편 자기 회의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용기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로버트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답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한다. 금융적 천재성은 기술적 지식과 대담한 양쪽 모두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로버트는 학생들에게 리스크를 감수하고 대담해지는 법, 그리고 천재성을 발휘해 두려움과 힘과 재기로 바꾸는 법을 배우라고 강조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겁을 먹게 만드는 조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해서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는 많은 변화가 놓여 있다. 금융 IQ를 개발하면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흥미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두려움 때문에 옆으로 비켜서서 다른 사람들이 용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과 달리 기회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 행동할 수 있다. 300년 전의 땅이 재산이었다. 이어서 공장과 생산 라인이 재산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정보가 곧 재산이다. 하지만 정보는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변화는 갈수록 더 빠르고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엄청난 수의 백만장자들이 탄생할 것이고 동시에 뒤처지는 자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로버트는 예측한다. 어떤 사람들은 낡은 사고방식을 고수하다 어려움에 닥치면 기술이나 경기를 탓한다. 그들은 낡은 사고방식이야말로 가장 큰 부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무언가를 행하는 방식이나 아이디어가 어제는 자산이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에는 부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로버트는 자신이 발명한 보드게임인 캐시플로를 이용해 투자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수업에 참가한 한 여성의 사례를 들려준다. 이 게임은 돈의 작용 방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보드게임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점을 놓친다. 예시 속 그 여성은 본인이 자산으로 여긴 것들이 자신의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고 화를 내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 게임이 그녀를 반영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길 거부한 것이다. 게임은 강력한 가르침의 도구이다. 행동 방식을 반영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로버트는 마음이 상해 떠났던 그 여성의 소식을 들었다. 그동안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 게임과 자신의 인생 사이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전 남편과 사는 20년 동안 재정에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자산도 전혀 모으지 않은 탓에 결국 자신이 공경에 처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캐시플로 게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재정적 옵션을 생각하고 창출하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쉽게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 창의적인 재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캐시플로우를 빠르고 쉽게 벗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캐시플로우 게임 안에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실제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적절한 기회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면서 계속 앉아서 기다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멋진 기회 카드를 얻고도 돈이 없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훌륭한 기회 카드를 뽑고 돈이 충분한데 그 안에 담긴 기회를 미처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든 행동 방식은 실제 현실에서도 발생한다. 금융지능을 키우게 되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을 알아내거나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운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운을 창출할 줄 알아야 한다. 돈은 진짜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끼리 합의된 약속일 뿐이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다. 따라서 정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제대로만 훈련시키면 정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아이디어와 합의만으로도 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매달 저축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선택을 하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신경을 끄게 되고 결국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990년 초반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기는 형편없었다. 로버트와 그의 아내 킴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했다. 여기서 그가 보여준 사례는 7만 5천 달러짜리의 집을 2만 달러에 사고 4만 달러의 마진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그는 친구에게 200달러를 이자로 주기로 하고 2,000달러를 빌려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그리고 구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7만 5천 달러의 집을 선불금 없이 100% 융자로 6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그는 그 집을 법적으로 온전히 그의 소유가 되자마자 불과 수분 만에 팔아치웠다. 모두가 만족한 거래였다. 그리고 구매자가 건넨 약속어음의 형태로 로버트의 자산 부분에 4만 달러가 추가되었다. 연이율 10%의 약속어음이라 매년 4,000달러의 현금 흐름을 그의 수입에 생성해주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도합 5시간에 불과했다. 만약 구매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로버트 부부는 그저 집을 회수해 되팔면 된다. 여전히 세후 금전으로 매월 저축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합법적인 거래다. 법률적인 문제나 금전상의 거래는 매매 중개 회사들이 처리해준다. 지붕을 고치거나 화장실을 손볼 필요도 없다. 그런 일들은 집을 구매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 몇 년 뒤 피닉스 경기가 활기를 되찾았다. 이제 로버트는 예전과 같은 방식의 기회를 찾아다니며 자신의 아까운 자산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섰다. 시장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이 전략이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례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간단한 금융 절차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별다른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돈이 합의로만 움직인 사례라 하겠다. 자,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내고 남는 것을 저축하고 싶은가? 거기에 붙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데도? 아니면 시간을 내서 금융지능을 개발하고 싶은가?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투자자들은 오고 간다. 세상은 언제나 당신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당신은 그저 기회를 볼 줄 알기만 하면 된다. 로버트는 또한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시장이 침체했을 때 4만 5천 달러의 주택을 구입해 이익도 별로 남기지 않고 세를 준 사례를 소개한다. 그 1년 후 침체되었던 오리건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는 그 집을 9만 5천 달러에 팔아서 얻은 자본소득을
오리건주 비버튼에 있는 30만 달러짜리 12세대 연립주택에 재투자했다. 그리고 2년 후 다시 그 집을 팔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87만 5천 달러짜리의 30세대 아파트 건물에 투자했다. 몇 년 후 콜로라도의 한 투자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120만 달러를 제시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요점은 적은 금액이 거금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 지식을 개발하면 할수록 좋다. 우리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싸게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어디 있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로버트는 모든 곳에 기회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미처 보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그들은 눈앞에 놓인 기회도 알아채지 못한다. 금융 IQ를 키우고 그것을 실제로 적용했을 때 명심해야 할 한 가지는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득을 볼 때도 있고 신실을 볼 때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때건 즐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성공의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하라. 세상에는 두 부류의 투자자가 있다. 첫째는 패키지 투자를 사는 흔한 유형이다. 이들은 부동산 회사나 주식 중개인 또는 자산관리사처럼 금융상품을 대량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을 찾아가 무언가를 구입한다. 둘째는 투자를 창조하는 유형이다. 전문 투자자가 여기에 속한다. 만약 두 번째 유형의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세 가지의 중요 기술을 익혀야 한다. 첫째,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찾는 기술. 둘째, 자금 조달 기술. 셋째, 똑똑한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기술. 바로 이 세 가지다. 리스크는 언제 어디서나 있으니 따라서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핵심 내용 이해하기. 실제 상황에서는 종종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대담한 사람이 앞서 나간다.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과도한 두려움과 자기회의가 개인의 천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을 알게 되었다. 답을 알면서도 용기가 부족해 행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낡은 사고방식이 그들의 가장 큰 부채다. 그것이 부채인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사고나 행동 방식이 어제의 자산이었고 어제는 이미 가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금융지능을 키우고 싶은가?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운을 창조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바로 우리의 정신이다. 제대로만 훈련시킨다면 우리의 정신은 순식간에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신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자손들에게 극단적인 빈곤만을 물려주게 될 수도 있다. 기회가 너무 복잡하고 투자 내용이 너무 난해할 때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간단한 산수 능력과 일반 상식만 있으면 된다. 안정적인 투자는 지나치게 깨끗한 감이 있는데 그것은 곧 너무 안전하여 수익이 적다는 의미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니다. 무작정 돈을 부어놓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이다. 좋은 기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당신이 아는 것들이고 당신의 가장 큰 리스크는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몇 년 전 로버트는 싱가포르의 한 여기자와 인터뷰 자리를 가졌다. 대화를 나누던 중 여기자 역시 로버트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가 쓴 소설은 훌륭하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별로 팔리지 않았다. 로버트는 그녀에게 세일즈 훈련 강좌에 등록하라고 권했다. 그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해 자신은 영문학 석사이고 세일즈 기술을 배우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심지어 세일즈맨에 대한 적대감까지 드러냈다.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것이 결국 책을 가장 많이 파는 작가라는 의미가 아니냐고 하자 그녀는 자신이 세일즈를 배울 정도로 초라해지진 않을 거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세상에는 이 여기자처럼 훌륭한 재능을 갖추고도
재정적으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한 경영 컨설턴트의 말을 빌리자면 한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부자가 못 되는 것이다. 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문화에만 치중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단 한 가지 기술만 더 배우면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관해 아는 기술만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다. 만약 그 여기자가 세일즈는 물론 광고 카피까지 배우고 광고 회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무료 홍보를 통해 수백만 명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다음번 소설을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요긴한 기술이 아닐 수 없다. 로버트가 첫 책인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고 싶다면 학교에 가지 말아를 썼을 때 한 출판사는 그의 책 제목을 교육의 경제학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로버트는 그런 제목으로는 책이 팔리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교육을 지적하는 그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야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다뤄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물론 결과는 그의 예상대로였다. 로버트는 1969년 미국 해양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스탠더드 오일사의 유조선 3등 항해사로 취업했다. 연봉이 비교적 준수한 편인데다가 1년 중 5개월은 휴가로 쓸 수 있었다. 훌륭한 미래가 보장되었음에도 로버트는 6개월 후 회사를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해 비행기 조종법을 배웠다. 가난한 아버지를 포함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전문화를 꾀하는 대신 로버트는 새로운 기술을 찾아 나섰다. 부자 아버지가 그에게 가급적 많은 것에 대해 조금씩 배우라고 독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버트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성장하는 동안 여러 가지 직종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가난한 아버지는 그가 스탠더드 오일사에서 퇴사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들이 배를 타기 위해 대학으로 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가 국제무역에 대해 배우기 위해 대학에 간 것을 알았다. 또 그가 해병대에 입대한 이유는 군대를 이끄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거기서 배운 리더십 기술이 앞으로 그가 어떤 사업을 하든 크게 도움이 될 터였다. 1973년 로버트는 해병대를 제대하고 제록스 세일즈 사원으로 입사했다. 수주붐이 많았음에도 세일즈 일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사실은 수주붐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 일을 택했다고 하는 게 옳다. 당시 제록스는 미국 최고의 세일즈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다. 로버트는 그곳에서 일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거절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는 꾸준히 최상의 실력을 올리는 세일즈맨이 된 후 제록스를 그만두었다. 1977년 처음으로 자신의 회사를 출범시켰다. 극동 지역에서 지갑을 제조해 뉴욕의 창고로 선적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이제 자신의 날개를 시험해볼 시기였다. 오늘날에도 그는 여전히 국제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단기적인 보상으로 부여되는 급여와 혜택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일을 할까? 아니면 그저 다음번 급여만 기다리며 일을 할까? 크레이그 S. 카켈의 그에 져서 은퇴의 신화에서 은퇴자 대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도전과 그들이 맞게 될 끔찍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로버트는 삶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권한다. 단순히 돈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을 가지라는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는 것과 같다. 가기 전에는 가진 핑계를 떠올리며 주저하지만 막상 가서 운동을 하고 나면 오히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고 기존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게 당신의 목표라면 반드시 노조가 구성된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라. 한 분야에서만 쌓은 전문성은 거기서 쫓겨나는 경우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수 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인재들이 가득하다. 그들은 성공하려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많은 기술을 배워야 한다.
예컨대 사업 시스템이나 마케팅 같은 것에 대해서 말이다. 가난한 아버지는 로보트가 전문가가 되길 바랬다. 본인의 삶에서 그리 잘 먹혀들지 않은 방법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는 전문화에 치중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전문성에 갇히고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반면에 부자 아버지는 로버트와 마이크에게 가급적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으라고 독려했다. 2차 세계대전 세대는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는 것을 나쁜 형태라고 여겼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것은 영리한 행동 방식으로 통한다.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장기적으로 큰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에 필요한 주요 관리 기술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현금 흐름 관리. 둘째, 시스템 관리. 셋째, 사람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문은 세일즈와 마케팅이다. 글쓰기와 말하기, 협상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성공적인 삶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로버트는 이런 기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강의를 듣는 등 꾸준히 노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로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의사소통과 협상의 능력을 키우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잘 다룰수록 삶은 더욱 쉬워진다. 기술적 전문성에는 나름의 강점과 약점이 따른다. 따라서 전문가가 될수록 반드시 의사소통 기술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좋은 학생이자 좋은 선생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받는 법뿐만 아니라 주는 법도 알아야 한다.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 두 분 모두 가르침을 통해 주는 것을 실천했다. 하지만 부자 아버지는 교회와 자선단체, 그리고 자신이 세운 재단에도 돈을 기부했다. 그는 돈을 받으려면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난한 아버지는 항상 여분의 돈이 생기면 기부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에게 남은 돈은 결코 생기지 않았다. 돈의 가장 중요한 법칙은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인데 가난한 아버지는 받아라, 그런 다음 주라는 법칙을 믿었다. 결론적으로 로버트는 두 분의 뜻을 모두 따라 돈이 돈을 만드는 게임을 사랑하는 골수 자본주의자가 되는 한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깊이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교사가 되었다. 그는 낡은 교육제도가 그러한 격차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 내용 이해하기. 교육 수준이 높은 나의 가난한 아버지는 직업적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부자 아버지는 다양한 경험을 강조했다.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수입이 형편없는 데에 늘 큰 충격을 받는다. 일자리란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는 것이라는 옛말이 있다. 불행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버느냐 보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고 일자리를 찾으라고 권한다. 인생은 운동하러 체육관에 가는 것과 많이 닮았다. 가장 힘든 부분은 가기로 결정하는 데 있다. 일단 그것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쉬워진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인재들로 가득하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재정적으로 고생하거나 실제 능력보다 적게 버는데 이는 그들이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기술적 전문성에는 나름의 강점과 약점이 따른다. 돈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위대한 부자 가문들의 비결이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희망합니다.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세상을 위한 지금의 노력은 당신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하부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